내가 아내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건 지난주 아침이었다.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말했다. 단 하루 밤 사이에 5번이나 다른 남자와 함께 했다고. 그 자리에서 나는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깊은 허탈감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허탈감은 그녀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냉혹한 결심으로 변했다. 지금 그녀의 가족까지 나를 찾아와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무릎 꿇듯 애원하고 있다. 나는 41살이고 그녀는 35살이다. 우리는 20대 초반부터 함께했고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8살 된 딸 소민이 우리 곁에 있다. 그동안 나는 유라를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성실했고 내게 불안을 주는 행동조차 없었다. 그래서 회사 워크숍이라며 제주도의 리조트에 간다고 했을 때도 의심은커녕 오히려 잘 다녀오라고 웃으며 배웅했다. 그녀의 곁에는 동료들, 심지어 친언니까지 함께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모든 믿음은 단숨에 무너졌다. 2박 3일 일정 중 고작 첫날 밤이 끝나기도 전에 걸려온 전화. 나는 단순한 안부 인사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흐느낌뿐이었다. 진정시키자 그녀는 전날 밤 자신이 후배와 호텔로 들어갔다고, 그것도 스스로 먼저 제안해버렸다고 고백했다. 단순한 대화와 춤에서 시작됐지만 키스가 이어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말이었다. 억지로가 아니었어. 오히려 내가 그를 원했어.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몇 번이나 멈춰야 한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매번 다시 그에게 다가갔다고. 그렇게 반복된 시간이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마지막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돌려보냈다면서. 그러나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도연, 그녀보다 10살 어린 회사 후배. 그 앞에서 유라는 결혼 사실마저 숨기고 이혼 준비 중이라 거짓말했다. 내가 아직 매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 말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떠날 생각뿐이다. 하지만 유라는 눈물로 매달린다. 다시는 밖에 안 나갈게. 술도 끊을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그러나 나는 원래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아침 10시가 넘자마자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곧 그녀의 친구와 언니까지 나를 붙잡으려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께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가족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내 아내가 스스로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했잖니. 오래된 불륜도 아니고 한순간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울분이 끓어올랐다. 이건 실수 따위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내를 끝내 용서하지 않는 내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며 지켜야 할 게 가족인 걸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녀가 한 선택은 돌이킬 수 없고 나 또한 내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났다. 과거의 유라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내 앞에 선 사람은 전혀 다른 얼굴의 유라였다. 사실 나는 늘 생각해왔다.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유라는 누구보다 똑똑했고 아이에게 따뜻한 엄마였으며 유머 감각까지 있어 집안의 웃음을 잃게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일까?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녀를 마주 앉히고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보라고 했다. 혹시나 기억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섞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다.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왔어. 술잔 위로 번지던 조명, 음악 소리에 묻힌 목소리. 그녀의 설명은 차갑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처음엔 그저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한다. 어디서 나타난 거야? 남자가 놀란 듯 웃자 유라는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본 남자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서. 그게 대화의 시작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고 물었다. 결혼했어? 순간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이혼 준비 중이에요. 그 한마디가 상황을 무너뜨렸다. 남자는 피식 웃으며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받아쳤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혹시 술에 뭔가 섞여 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어. 그냥 칵테일 몇 잔, 소주 조금 마셨을 뿐이야. 다른 약물은 없었느냐는 내 물음에도 친구들이랑 가볍게 마신 거라니까. 라고 했다. 그날 그들이 있던 곳은 제주도의 호화 리조트였다. 원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주로 찾는 곳이지만 성인 전용 패키지로 화려한 밤 문화를 즐기려는 직장인들이 몰리기도 한다. DJ가 쏟아내는 음악, 불빛이 쉴 새 없이 깜빡이는 클럽,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연. 평소라면 휴식의 공간이었겠지만 그날은 욕망이 뒤엉키는 무대였다. 유라는 친구들을 속였다. 나 먼저 방에 들어가 쉴게. 짧은 문자 하나 남기고는 도연과 함께 호텔로 향했다. 리조트 내 호텔까지 걸어서 몇 분 거리였으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언니와 방을 같이 쓰던 그녀는 그날 밤 언니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있었기에 오히려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었다. 그녀는 새벽 6시쯤 남자를 돌려보냈다. 언니가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이었다. 보통 그 시간이면 파티가 서서히 끝나는 시각이기도 했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몇 번이나 했냐? 그녀는 눈을 피하며 답했다. 5번쯤 각각 15분에서 20분 정도였어. 그리고 덧붙였다. 그 말은 내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처음엔 성관계를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가볍게 해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가 그걸로는 만족 못해라고 해서. 처음엔 장난처럼 넘기려 했다는 그녀. 하지만 남자가 멈추지 않자 결국 그녀가 스스로 몸을 맡겼다. 겨우 5분쯤 지나서야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에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술이 다시 흐르고 손길이 다시 이어지고 결국 그 행위는 5번 반복되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물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왜 이런 일을 벌였어?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라기보다 절망에 가까웠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30이 넘어가면서부터 나이 들어가는 게 너무 두려웠어. 거울 속에 주름 하나만 보여도 울컥할 만큼 속상했어. 그런데 그날 그 남자랑 얘기하다 보니 정말로 내가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어. 그 순간만큼은 미친 듯이 그 기분에 매달려 버린 것 같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또 하나의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 자리에 나를 닮은 것 같은데 더 젊고 싱그러운 여자가 있었어. 그 남자가 갑자기 웃으면서 저 여자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폭발했어. 내가 아직도 저런 여자랑 비교될 수 있을까? 내가 더 매력적일까? 그 생각이 스치자 내가 먼저 그에게 키스를 했어.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걸 나한테 말한 거야? 그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을 가리지도 못한 채 말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당신이 나랑 우리 딸이랑 피자 먹던 사진을 보내왔더라. 그걸 보는 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어. 너무 크게 울어서 언니까지 깰 정도였어. 결국 그녀는 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언니는 경악하며 미쳤냐? 고 소리쳤다고 한다. 위로는커녕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다. 그 순간 유라는 더 큰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내게 전화를 걸어 모든 걸 실토했다. 나는 그녀에게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으라고 했다. 지금 그녀는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유라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나를 쫓아내지 마.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단순한 주름 몇 개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망쳐버렸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제야 그녀는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이해는 간다.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신 뒤 유라는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나는 직장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유라는 네일 아티스트로 일하며 시간을 쪼개어 어머니의 머리를 손질해주고 쇼핑도 함께 다니며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만큼 유라는 한때 완벽한 배우자였다. 하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다. 어머니도 분노하고 계시지만 사랑하기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우리 딸 소미는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른다. 엄마가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간 것도 모른다. 그저 엄마가 아직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 전부다. 한편 내 삶은 다른 문제까지 얽혀 있었다. 나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세라가 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자연스럽게 집안 요리를 도맡았다. 그녀는 한 번도 그 점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재료를 얇게 썰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더 낫다 며 웃곤 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오빠 상호 36세가 우리 집에서 한 달째 지내고 있다. 그의 전 여자친구가 너무 게을러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며 내쫓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성인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상호, 그녀의 오빠는 36살이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세라와 교제하는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다. 굳이 활동조차 하지 않았다. 집안일 역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한 달째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 그의 전 여자친구가 게을러서 더는 못 살겠다며 내쫓은 뒤였다. 우리 집은 말 그대로 그의 마지막 피난처였다. 어제 어머니가 오셨다. 손수 잘게 다진 채소가 담긴 냉동팩을 가져다 주시며 이러면 조금은 편하잖니 하시며 웃으셨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상호가 갑자기 표정을 일그러뜨리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돼요? 성인이라면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 아침 세라와 나는 이미 그에게 이야기했었다. 이제 좀 움직여야 하지 않겠어요? 성인답게 스스로 살아가야죠. 그 말은 세라가 먼저 꺼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입에서 나온 건 엉뚱한 비난이었다. 내가 나보고 철들라고 해놓고 정작 내 엄마한테 의존하네? 그는 내게 위선자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그는 계속 비아냥거렸다. 내 엄마는 아직도 널 어린애처럼 돌보네. 불쌍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한 모욕이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내가 못해서 부탁드린 게 아니야. 어머니가 그냥 도와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어. 세라는 화를 냈다. 왜 내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결국 그녀도 오빠와 함께 집을 나갔다. 그 이후로 나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았다. 엄마한테 매달리는 유치한 놈.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숨을 거냐? 심지어 채소 정도는 직접 썰 줄 알아야지. 라는 문자까지 받았다. 그녀는 내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건 성인이라면, 아니 최소한 배우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녀의 가족도 남을 욕할 처지가 아니다. 딸은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고 아들은 백수로 빌부터 살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보자. 세라는 집안일을 했던가? 일을 제대로 했던가? 생활비를 공평하게 부담했던가? 아니다. 그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지만 책임감은 없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였다. 부탁해야만 움직였다. 세탁기를 돌릴 때조차 자기 옷만 넣고 내 옷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생활비는 반씩 낸다더니 실제로는 내가 훨씬 더 부담했다. 그녀는 집 유지비에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이건 아버지의 조언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헤어지면 집값을 핑계로 내 재산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생활비만 공동 부담했고 집 관련 비용은 모두 내가 책임졌다. 하지만 이제 와 생각해보면 이건 부부관계가 아니라 마치 10대 아이를 돌보는 기분이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미 그녀를 꿰뚫고 계셨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와서 드는 생각. 처음부터 그녀의 오빠를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는 세라의 부탁 한마디에 무너졌다. 그녀의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직업이 없다는 것, 집안일은커녕 설거지 한 번 하지 않는다는 것, 몇 년째 일할 의지도 없다는 것까지. 모르는 척했던 건 세라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이번엔 오빠가 진짜 변할 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믿어줘.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잖아. 그 말에 나는 결국 마음을 풀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착각이었다. 도와준다는 건 서로의 책임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지 한쪽만 희생하는 건 단순한 이용일 뿐이다. 솔직히 말해서 잘못한 사람은 나보다 세라였다. 요리를 못하는 건 괜찮다.
하지만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었다. 최소한 채소라도 손질해줬다면 어머니가 순수냉동팩을 만들어 오실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 나는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요리를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피로감이 쌓여갔다. 집안일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나서서 하는 법이 없었다. 심지어 내 옷조차 빨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우리 누나는 요리를 좋아하지 않아도 필요할 땐 한다. 난 요리 안 해 라고 선언하기보단 해야 할 때는 손을 걷어붙인다. 그런데 세라는 달랐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뿐이었다. 이제 그녀와 그녀의 게으른 오빠는 내 집을 떠났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내 삶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 사람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세라는 내 이름을 흙탕물에 던져 넣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채소도 직접 못 썰어? 웃기는 일이다. 그녀는 멀쩡한 손가락 5개로 젓가락질만 잘할 뿐 정작 칼질은 제대로 해본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이 나를 조롱한다니. 그래, 나도 그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다. 요리를 하기 싫을 수도 있다. 좋다. 이해한다. 하지만 최소한 장보기나 청소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녀의 오빠와 다를 바 없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었다. 내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는 어머니를 조롱하고 그걸 두둔하는 세라의 태도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오늘 오후 세라는 짐을 가지러 왔다. 문 앞에서 마주쳤을 때 이상하리만큼 아무 감정도 없었다. 이미 그녀의 진짜 얼굴을 다 봤기 때문이다. 그녀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게 내 잘못이야라며 반어처럼 나를 비난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엄마한테 매달리는 한심한 남자.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찌질이. 그 글을 본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믿었던 사람, 함께 미래를 그리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깎아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깊은 피로가 몰려왔다. 사람은 이토록 쉽게 낯선 존재로 변할 수 있는 걸까? 나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어떻게 조롱했는지 처음엔 몰랐다. 그 사실을 알려준 건 내 여동생이었다. 28살, 늘 냉정하지만 누구보다 날 아끼는 동생. 그녀가 보낸 스크린샷에는 글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다. 당연히 도와야지.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그걸 비난해? 말이 안 되잖아. 대부분의 댓글이 나를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결국 글을 삭제했다. 아마도 여동생이 그걸 본 걸 알고 놀랐을 것이다. 잠시 후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이제 됐어. 자물쇠부터 바꿔. 그 말 한마디에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그날 저녁 삼촌이 집으로 오셨다. 도어락을 교체하는 동안 묵묵히 내 등을 토닥였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춰 세라가 나타났다. 너희 나 못 믿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 대신 삼촌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못 믿겠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그날 세라는 정말로 떠났다. 문이 닫히자 삼촌은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진작에 알아봤어야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그제야 알았다. 내 주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나를 위해 침묵했다. 내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여동생이 다시 말했다.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줄게. 그녀는 내게 한 명의 연락처를 보내주었다. 얜 진짜 괜찮은 애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내가 직접 알아서 만나. 그 이름, 세라. 사실 나는 이미 그녀를 알고 있었다. 여동생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알던 사람. 호텔 셰프로 일하며 늘 바쁘지만 묘하게 따뜻했던 여자. 예전에도 장을 보러 나갔을 때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웃음을 기억한다. 그렇게 나는 전 여자친구와 완전히 끝냈다.
도어락도 바꿨고 집안 공기도 달라졌다. 이제 내 앞에는 다시 살아볼 만한 인연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나는 또 다른 이야기 속에 있다. 나와 약혼자는 곧 부모가 된다. 아이의 성별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평범하게 다가올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여자친구 혜숙 씨가 계속 물었다. 젠더 리빌 파티는 안 할 거야?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그녀는 실망스러운 얼굴로 웃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마음을 바꾼 적이 없다. 나에게 중요한 건 파티가 아니라 진짜 삶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다. 성별 공개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보다는 베이비 샤워처럼 아이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 철학이었다. 아이의 성별보다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 며칠 뒤 아버지의 여자친구 혜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차 한잔 하자.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나는 그저 가볍게 인사나 나누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의 광경이 얼음처럼 나를 굳게 만들었다. 풍선, 종이꽃, 분홍색과 파란색 리본이 얽혀 있는 것이.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외치며 튀어나온 12명의 사람들. 순간 숨이 멎었다.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젠더 리빌 파티를 하지 않는다길래 내가 준비했어. 이왕이면 다 같이 축하하자고.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 표정을 전혀 읽지 못한 채 케이크를 가리키며 자, 이제 이걸 자르면 돼. 라며 웃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내가 싫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녀는 내 의사를 기분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나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아들입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웃음이 멈췄고 사람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그들을 남겨둔 채 문을 닫고 나왔다. 몇 시간 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너는 왜 파티를 망쳤어? 그녀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버지,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 말을 끊었다. 그래도 1시간만이라도 참을 수 있었잖아. 적어도 케이크 정도는 잘라줬어야지. 그녀는 내가 떠난 후 울었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도 나에게 화가 나 있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내 경계를 지킨 걸까? 다음 날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했다. 어제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내게 위로를 건넸다. 괜찮아요. 그런 건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죠. 며칠 뒤 나는 아버지와 혜숙 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분 모두에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싸움이 아니라 대화로 풀고 싶어요. 그러나 결국 또 싸움이 됐다. 아버지는 일부 내 입장을 인정했지만 끝내 그래도 내가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는 입장을 고수했다. 20분쯤 지나자 혜숙 씨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건 내가 싫어할 만한 파티가 아니라고 믿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임신했다면 나도 이런 파티를 원했을 거야. 그녀의 눈물은 진심 같았지만 그 진심이 나에겐 상처였다. 누군가의 호의가 내 경계를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혜숙 씨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틱톡에서 본 수많은 젠더 리빌 파티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다. 봐봐,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너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녀는 진심이었다. 내가 기뻐할 거라고 믿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 가장 조용하던 약혼자가 입을 열었다. 평소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내 약혼자의 파티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원해서 연 거예요. 그녀는 수없이 말했어요. 젠더 리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당신은 억지로 밀어붙였고 결국 함정을 만든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아버지는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잠깐이라도 맞춰줄 순 없었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차 한잔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낯선 사람들이 내 아이의 성별을 두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임신한 게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진심으로 축하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 첫 번째, 혜숙 씨는 거짓말로 초대했던 내 친구들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녀는 결국 사과했고 친구들이 직접 연락해 잘 받았다고 알려왔다. 두 번째, 출산 당일 병원 출입은 금지했다. 아버지는 손자를 보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했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내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나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의 여자친구에게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11월, 우리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 작고 따뜻한 손끝, 눈을 감고 내 품에 안긴 모습.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였다. 지금 그는 3달을 넘겼고 아직도 매일 새로워 보인다. 한편 아버지와 혜숙 씨의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달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했다. 놀랍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이젠 그런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내 아이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다.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래. 이름이 필요해. 그녀는 3주 동안이나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결국 포기했다.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다. 어떤 관계는 완전히 닫혀야만 다시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베이비 샤워에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건 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행사였고 그녀가 올 이유도 없었다. 대신 나는 약혼자와 함께 아버지와 그녀를 따로 초대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기저귀 한 팩이 들어 있었다. 그게 오히려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진심 어린 선물이었던 것 같다. 출산의 순간만큼은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사와 간호사, 약혼자의 손,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처음 안았을 때 세상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모든 혼란은 이제 끝났다고.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다. 직접 병원에는 오지 않았고 영상통화로 손자를 처음 봤다. 참 예쁘다. 내가 고생 많았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지난 수개월의 갈등이 조금은 녹아내렸다. 하지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의 여자친구가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했다고 한다. 한 번만이라도 직접 가보자. 아버지는 끝내 거절했다고 했다.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와 그의 여자친구가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였다. 솔직히 사이가 썩 좋진 않았지만 예의상 초대했다. 그게 실수였다. 그녀는 앉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다. 너 제왕절개했다며? 그럼 쉽게 낳은 거잖아.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기 출산 얘기를 늘어놓으며 나는 자연분만으로 20시간을 버텼다며 자랑하듯 웃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다. 내가 손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을 내 엄마가 다 망쳤어. 그 일 이후 연말은 조용히 지나갔다. 그리고 1월 초,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헤어짐 이후의 이야기엔 관심이 없었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다. 며칠 뒤 혜숙 씨에게 문자가 왔다. 임신 기간 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나는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와 아버지는 이미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이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내 아이만큼은 이 혼란 속에 휘말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식은 아직 1년 남았다. 그동안 나는 조용히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행복을 지켜나가려 한다.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의 응원과 공감이 누군가에게는 긴 어둠을 건너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